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소영 회계사하고요. 이번 연도 10월 15일에 치러진 국가직 7급 세법 해설을 하도록 하죠. 이번 연도 7급 시험은요, 세법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0점 방지용 그런 문제들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는 또 쉽게 나왔거든요. 기본기만 잘 닦아도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를 얻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미 문제를 풀어보셨다는 전제로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아직까지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를 다운로드 하셔서 반드시 풀어보고 나서 강평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국세 부과의 원칙에는 뭐가 있죠? 실신 근조가 있죠. 자, 실신 근조, 실질 과세의 원칙,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국세 부과의 원칙을 물어봤는데 보기에 갑자기 세법 적용의 원칙이 껴있죠. 그래서 답이 세법 적용의 원칙이에요. 세법 적용의 원칙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법 적용의 원칙이고요. 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뭐가 있죠? 제가 세소세기라고 불러요. 세소세기가 있죠. 세법 해석의 기준, 그리고 소득과세 금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그리고 기업회계 존중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 국세의 과표를 조사 결정할 때에는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간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기업회계의 기준, 존중, 그런 세법 적용의 원칙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실질 과세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있죠? 과세 대상이 되는 소수 재인거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의 기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게 바로 기속에 관한 실질 과세의 원칙이었고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장부, 증거 자료에 의해서 조사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근거 과세의 원칙이죠. 동그라미 4번 감면한 경우 나오죠.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게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동그라미 2번이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서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걸 찾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았을 거야. 쉬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이제 2번 문제 보죠.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갑의 2022년 3월 근로소득 자료고 비과세 근로소득 합계액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키워드 생산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생산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는요. 일단 뭐 직전 총급여가 3,000 이하고 또 단기 월 정액급여가 얼마 이하여야지만 초과 근로수당이 돼서 240만 원까지 비과세죠.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여기 보시면 월 정액급여가 나와 있는데 250만 원, 210만 원을 초과합니다. 저소득 생산직이 아니죠. 이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전액과세가 되죠. 24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연결해서 리스트에 연장근로수당 나오죠. 얘는 과세로 체크하시면 돼요. 비과세 근로소득을 물어봤거든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죠. 식사대, 해당 사업체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식사대는 얼마까지 비과세?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10만 원. 그리고 출산수당,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지급받았대요. 출산을 했거나 6세 이하 자녀 보육하면서 받는 수당은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갑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소요 경비를 사업체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았대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 충족 얼마까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은 우리가 과세로 체크해놨죠. 다 풀었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40만 원. 이게 답이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사항으로서 식사대는요, 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건 너무 적어서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하겠다라는 입법 예고가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시험 대비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개정세법이 확정돼야지 되겠지만 아직은 미확정이긴 해요. 연말에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개정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 미확정이긴 하나 만약에 입법 예고대로 확정이 되면요. 식사대는 내년도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문제 풀어주시긴 해야 돼요. 그건 참고사항. 자, 넘어가죠. 문제 3번 국세 환급금의 충당, 환급,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인데 가하고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보죠. 첫 번째로 국세 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국세 환급금 결정한 날부터 며칠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자, 환급금은 결정하고 30일 이내 지급하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기한 후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후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자, 브랭크 이내에 과표하고 세액을 결정 경정해서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빈칸 뭐죠?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어요. 무신고의 경우에 하는 거니까 무신고면 납세자가 성실하지 않은 거죠. 기한 후 신고로서 납세 의무는 전혀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결정 경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통지를 해줘야 되죠.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자, 비교해 볼게요. 경정 청구도 확정력이 없잖아요. 과대 신고의 경우에 경정 청구를 하는데 이때도 경정 청구로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진 않아요. 그럼 국가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얘는 2개월 이내죠. 경정 청구하고 기한 후 신고는 달라요.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이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4번. 납세자 권리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건 답만 보죠. 옳은 지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복습 목적으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체크해드리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까진 맞아요.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얘는요. 중지를 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질문을 할 수 있고 장부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없다로 끝나야 돼요. 질문도 할 수 없고요. 장부 등의 제출 요구도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지를 했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구였고요. 넘어가죠. 5번 문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는 해제하여야 한다. 이 표현. 우리 국세징수법에서는 해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죠.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니까 필요적 해제 요건 그걸 물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키워드가 나오죠.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된 경우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이때는 소정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거니까 당연 납세자의 재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해제 요건이 나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이 임의적이죠. 얘가 임의적 해제 요건이에요. 압류 재산가액이 변동, 이게 키워드죠. 변동해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변동에 불과한 거니까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금을 다 거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해제 요건에 들어갑니다. 답은 2번. 이것도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넘어가죠. 6번 문제, 과세전 적부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4번이죠. 내가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 맞는 지문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좋긴 해요. 우리는 틀린 지문 볼게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자, 이게 키워드죠. 국세부가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짧게 남은 거예요.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적법성에 관한 심사 청구, 이게 뭐죠?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거예요. 고지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세는 하기 전이죠. 근데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과세 간청이 급하다고 했죠. 이 경우에 과세는 적부 심사를 하게 해주면 과세는 적부 심사 청구하고 결정하고 이러다 보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지서를 못 보내죠. 부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과세 간청이 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세는 적부 심사 청구는 배제하는 사유에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들어가 있었죠. 적부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는 끝에 문구 이게 없다. 배제 사유예요. 중요한 배제 사유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넘어가죠. 7번 문제. 소득세 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국이 의무자인 거주자 갑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서 옳은 걸 물어봤네요. 한번 다 보도록 하죠. 2022년 말 현재 외상 매출금 1억 원과 금전 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대여금 3천만 원의 합계액이 1억 3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1% 하고 대손 실적률 2% 곱해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인 26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필요금액에 산입하였다. 틀렸죠?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다 틀린 지문인데 지금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업이 아니죠. 대부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있잖아요. 비영업대금 관련된 소득은요. 이자소득. 이자소득 관련해서는 당연히 필요금비가 있을 수 없고요. 또 이자소득 관련한 이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괜히 사업소득의 필요금비가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없겠죠. 대여금 채권은 소득세법상으로는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에요. 뭐 특수관계인 채권이든 특수관계인 채권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법인세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뭐라고 불렀죠?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소득세는 특수관계인이든 특수관계인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모든 대여금 채권, 뭐 대부업이 아닌 경우로서 모든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이 불가해요. 여기서는 전체 1억 3천에 둘 중에 큰 비율 적용한 금액이라고 했으니 틀렸고요. 1억 3천이 아니고요. 대여금은 제끼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만. 얘는 지우고 외상 매출금 여기에 대해서 큰 비율이죠. 1%하고 2% 둘 중에 큰 거 2% 적용한 200만 원. 2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필요금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2022년 중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이 금액 중 상각 범액을 초과하는 금액 1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왜 틀렸죠? 자, 수선비가 나오면요. 항상 소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예요? 500만 원. 600에 미달하죠. 60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소액 수선비가 되는 거고요. 소액 수선비는 즉기상각 의제의 특례를 적용받아요. 전에 필요금비로 인정이 되는 케이스죠. 만약에 소액 수선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직상각 의제 원칙에 따라서 강상각비로 보자. 강상각비 갖다 붙여가지고 삼각 시부인을 하고 삼각 범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금비 불산입하겠죠. 얘는 소액이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하고요. 전액 필요금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부인 한다라고 해서 특례인데 원칙처럼 나와버렸죠. 틀린 지문이에요. 뒷문구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전액 필요금비로 인정한다. 그렇게 끝나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제 동그라미 3번.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9월 중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했다라고 되어 있죠. 시가 180만 원 가로 안에 있는 문구예요. 얘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고 매입 가격 120만 원 가로 안에 있죠. 얘를 필요금비에 산입하였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뭐죠? 바로 자가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시가가 총수익금액, 원가가 필요금비. 그거니까 명백하게 맞는 지문이고요. 또 4번 보시면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갑의 보험료 300만 원과 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들 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50이 지출되었으나 아들 을에 대한 보험료 250만 원만을 필요금비에 산입하였다. 틀렸죠. 본인 갑에 대한 보험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금비로 인정돼요. 얘는 인건비로 보는 게 아니라 공과금 쪽으로 본다고 했죠.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금비로 인정되지 않죠. 필요금비 불산입 항목인 거 아실 거예요. 얘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공과금 성격이니까 사업소득의 필요금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사업자에 대한 것은 대표자 본인 거, 필요금비로 인정받으니까 저 뒷동네에 종합소득공제에서 보험료소득공제 안 된다고 했죠. 보험료소득공제는 또 특별소득공제라 가지고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해준다?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하게 해주는 게 특별소득공제예요. 사업소득자는 특별소득공제 못 받거든요. 왜냐? 필요금비로 인정받으니까 밑에 동네에서 특별소득공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중공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자 본인 것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죠? 550으로 바뀌어야 돼요. 얘는 55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 넘어가죠. 이제 8번.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만 보죠. 답은 4번이고요. 납부기한 전에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 키워드가 여기에 나와 있죠.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었나 봐요. 이때 납부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틀린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날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다음 날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다음 날이 나와가지고 틀렸습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 동네고요. 그냥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죠. 얘는 제가 둘 중에 늦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단축된 기한이 이때고 이때 도달했다. 이런 경우 또는 단축된 기한이 이때고 기한 전에 도달.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납부 기한 전 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일의 여유가 나오면 안 돼요. 14일이 지난 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둘 중에 늦은 날. 이 경우에는 도달한 날. 지금 요 케이스죠. 기한 전에 도달했으면 기한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원래 단축된 기한, 얘를 납부 기한으로 한다. 그렇게 나오면 돼요. 둘 중에 결론은 늦은 날. 이것도 기억하시고 절대 14일이 나오면 안 되는 동네까지 잘 챙겨가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9번 손익기속 시기와 자산부재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단가상각 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 차손을 계산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손상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세법은 아무리 회사가 손상 차손이라고 적었다고 해도 우리는 뭘로 읽어야 되죠? 단가상각비로 읽어야 돼요. 형식만
명칭, 형식만 손상차손인 거고 손상차손에 가면을 쓴 감가상각비예요. 여러분들은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되겠고 뭐 하면 되죠? 상각시부인. 감가상각비는 한도 내 송금이잖아요. 상각시부인 해서 상각범액 만나고요. 상각범액 초과하면 송금에 산입해서는 안 되겠죠. 얘는 여러분들이 바로 감가상각비로 읽으면 되는 건데 뒷 문구를 좀 보시면 이 손상차손이 상각범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만약에 이런 가로 안의 문구처럼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손상한 경우였다라고 하면 전액 송금 맞아요. 한도 시부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손상차손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냥 감가상각비가 돼서 상각범액을 초과하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돼야겠죠. 초과한 부분 송금 불산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죠. 10번 문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 A의 21기와 22기 자료다. 21기 법인세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2기 법인세의 법령상 결손금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결손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요건을 충족하며 조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100점 방지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풀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 틀리더라도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거의 그냥 교수님이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를 했구나 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학습 목적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22기 단계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급해서 과거로 소급해서 과표 줄이고 세금 줄인 다음에 이미 낸 세금하고 줄여진 세금하고 그 차익을 환급받는 거예요. 이때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물어봤죠. 결손 소급공제는 한도 내에서 소급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도까지 소급공제를 받으면 그게 최대로 받는 거예요. 결손을 전부 다 100% 소급공제를 하더라도 한도 걸려버리면 다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결손금만 없어지고 환급은 충분히 못 받으면 결손금 아깝잖아요. 결손금은 일부분만 소급공제하고 남는 거는 나중에 써먹으면 돼요. 이월시켜서 나중에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하면 되는 거니 한도만큼 환급받으면 그게 바로 최대로 소급공제 받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6억 원이 단기 결손금인데 작년도 과표가 5억 원이래요. 그러면 작년도 전기에 소급공제 전 과표 5억 원이었고 여기서 이제 X금액을 소급공제를 해서 과표가 줄어드는 거죠. 공제 후 과표가 나올 거예요.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할 건데 세율은 아시죠? 21기 세율 적용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5번 양가로에 21기에 적용받는 세율은 2억까지 10%, 2억 초과분 20% 이 세율을 적용받아요. 5억에 2억까지 10%, 2억 초과분 20% 적용해보면 8천만 원이 나오죠. 이게 산출세. 근데 이걸 다 낸 게 아니고요. 21기 공제 감면된 법인세가 있었대요. 법인세를 깎아줬대요. 4천만 원만큼. 세액공제 감면 얼마를 낸 거죠? 4천만 원 낸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가 나오죠. 가산세도 낸 거긴 하잖아요. 세금을 내긴 했지만 얘는 환급 안 해주거든요.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으로 내는 제재 컨셉이에요. 이것까지 환급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는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한도 계산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혹 자료로 제시가 된 거고요. 필요 없는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어버리시고요. 이게 환급세액의 한도가 되는 개념이고 이것만큼 환급받게 결손금을 과표해서 공제를 하면 돼요. 그럼 X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한도를 이렇게 가운데로 좀 묶으시고요. 연결 4천만 원. 개념은 이렇거든요. 8천하고 4천의 차이가 4천이잖아요. X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과표가 줄겠죠. 그러면 그 줄어든 과표 베이스로 4천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낸 거는 8천이에요. 이게 내야 될 거 공제 후에 내야 되는 세금이 4천. 그리고 지금 현재 낸 게 8천. 그러면 8천과 4천의 차익 4천만 원 환급해 줄게. 환급세액 한도만큼 환급해 줄게. 얼마만큼 공제 받는 거냐? 이때는 제일 끝에 있는 걸 먼저 보세요.
공제 후에 과표 베이스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2억까지는 10% 세율 적용하고요. 2억에 10% 세율 적용하면 얼마죠? 2천만 원. 2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잖아요. 그러면 이 공제 후 과표 베이스 산출세액이 2천 초과한다는 것은 공제 후 과표가 2억을 초과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2억을 당연히 초과해야 되겠죠? 2억의 10%가 2천만 원이니까 2억보다는 큰 과세 표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득공제로 과표 줄이는 개념이잖아요. 이 과표는 높은 세율 구간부터 줄이는 겁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게 전체 과표 처음에 5억 원이었어요. 세율 적용할 때 2억까지는 10% 세율 적용했고요. 2억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한 거죠. 여기 2억 선이라고 할게요. 그 소득공제로 과표가 줄어들어요. X만큼 줄 겁니다. 이게 X 금액이에요. X만큼 과표가 줄고 나서도 지금 소득공제 후에 산출세액이 4천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소득공제 후 2억을 초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 금액은 세율 몇 프로 구간이죠? 20% 구간만큼 과표가 준 거예요. 높은 세율 구간. 그걸 줄여서 남은 과표에 대해서 산출세액 4천 내야 되는데 8천 냈네? 4천 환급해 줄게. 그럼 이제 X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세율 20% 구간이니까 역산 20%로 나누면 돼요. 이 4천만 원 나누기 2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율이 20%였던 거죠. 그래서 4천 나누기 20% 하면 X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2억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 X를 빼고 나서 X가 이제 2억 원으로 밝혀졌어요. 한번 다시 논리를 이해를 해보면 5억에서 2억 빼면 과표가 얼마가 돼요? 3억으로 줄겠죠. 작년도 과표가 5억이었는데 당기 마이너스 결손금을 소급해서 공제를 하고 과표가 3억이 됐어요. 3억 같은 경우에 2억까지 10%, 2억 초과분 20% 하면 세금이 얼마 나오죠? 4천만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 세율 적용하면 2억까지 10%, 2억 초과분 20%. 4천 나왔으면 4천만 원만큼 내야 되는데 8천 냈잖아. 4천만 원 환급해 줄게. 한도까지. 그러면 X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높은 세율 구간부터 과표를 줄여 나간다는 거.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소득공제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한도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 결손금이 6억이 있잖아요. 6억 중에서 과거로 소득공제 되는 게 2억이고요.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할까? 4억은 2월 공제예요. 2월 공제 앞으로. 나중에 발생하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걸 구하라는 건데 사실 세무사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7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거든요. 거의 뭐 100점 방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무사 공부하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맞출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1번 문제, 부가가치세 법령상 과세 유형의 전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1번이고요.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죠.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은 그 변경 이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 변경. 과세 유형 같은 경우에 변경이 되는데 언제부터 변경되는지 아셔야 돼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간이 과세자라고 부르잖아요. 8천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반으로 바뀔 거고 8천 미달하게 되면 또 간이로 바뀔 거고 언제 바뀌죠? 8천 이상 또는 미만이 되는 해의 다음에 7월 1일부터 바뀌어요. 7월 1일부터 바뀌니까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죠. 이게 틀렸는데 이 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죠. 12번,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조금 장난을 많이 치셨어요. 동그라미 1번에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자, 금품 제공한 경우도 재조사는 가능하거든요. 같은 과세기간, 같은 세목에 대해서 재조사가 가능한데 문구에서 틀린 게 있죠. 여기서 어디가 틀렸냐면 직무와 관련 없이 이게 틀렸어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무조건 제공하면 재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세무 공무원 직무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면 그때는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재조사 사유에 들어갑니다. 직무와 관련 없이가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이런 거 장난쳤기 때문에 사실은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보시면 다 재조사 가능한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거래 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부분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 이런 다 재조사 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을 좀 의심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는 문구를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넘어가죠. 13번,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건데 옳은 거? 답은요, 동그라미 4번. 이게 옳은 지문이고요. 나머지가 틀렸네요. 자, 보죠. 먼저 옳은 지문부터 볼까요? 동그라미 4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자, 공적연금, 국민연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거 맞죠?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하고 좀 비슷해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고 다른 점 하나는 연말정산 시기만 다르죠. 상용 근로자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공적연금은 다음 연도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근데 간이세액표에 따른다. 이런 것은 다 맞는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왜 틀렸는지 체크를 하면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 틀렸죠. 비거주자한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한테 이자나 배당을 주면요. 원천징수 세율이 또 정해져 있어요. 20%로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거주자라고 하면 이자 배당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받는 원천징수 세율이 14%죠. 근데 비거주자는 20%로 따로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고 어찌됐든 원천징수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조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세부적인 게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명백하게 맞는 문구가 동그라미 4번에 있었기 때문에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는 반기별 납부를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에 국조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연예인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기별 납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간 비거주자, 국조법 이런 게 들어가면 반기별 납부는 안 되고 월별 납부예요. 이게 반기라는 말이 들어가서 잘못됐고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 납부라는 거 챙기시고요. 또 3번 같은 경우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나왔죠. 프로 스포츠 구단과의 계약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을 해서 이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이거 사업소득에서 나오죠. 얘는 몇 프로? 20%짜리예요. 약간 비거주자처럼 비거주자의 인적 영역도 20%인데 그거랑 맞춰서 아무리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3년 이하면 찐 거주자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원천징수를 많이 해놓겠다. 원천징수 세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얘는 20%죠. 일반적인 사업소득자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죠? 일반적인 거주자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면세되는 인적 용역, 의료보건 용역은 3%짜리예요. 근데 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
있고 또 계약기간이 3년 이하다라고 하면 3% 말고 20% 적용하죠. 넘어갈게요. 14번. 또 소득세 문제고요. 기타 소득 중 최소 80%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최소 80% 이상짜리예요. 최소 80% 이상짜리는 제가 상금, 골동품 이렇게 높은 필요경비율 적용하는 거 알려드렸죠. 첫 번째 상금이 상금과 부상이었고요. 두 번째 상금은 주택, 입주, 지체 상금 할 때 그 상금, 그리고 골동품은 서화 골동품. 서화 골동품은 사실 거의 뭐 90%까지도 가죠. 총수익 금액 1억 이하는 90%, 1억 초과 부분은 80%. 만약에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전체 금액의 90% 적용하긴 합니다. 이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제 살펴보죠. 상금, 골동품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요거 하고요. 그리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요 두 개가 있었어요. 기억하고 디귿이 80% 이상 인정받는 것이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 산업재산권 양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얘는 최소 몇 프로 이상? 최소 60% 이상이죠. 최소 60% 이상짜리고요. 무채재산권 양도 대여죠.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얘는 인정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 건데 인정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얘는 실제 필요경비를 빼는 소득이라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넘어갈게요. 15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하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영세율짜리를 고르는 거예요. 내공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하의 공급. 외국으로 반출했다고 하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니까 외국에서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면 안 되죠. 0%예요. 기읍 체크하시고요. 0%짜리. 니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공급. 금지금. 금덩어리죠. 이건 조세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얘는 아무리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한다고 해도 영세율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10%짜리죠. 얘는 10%짜리 안 되고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 외국 항행 용역이죠. 0%짜리 맞습니다. 국외가 껴있죠. 리을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간에 공급하는 용역, 미국 대사관, 뭐 러시아 대사관, 뭐 이런 대사관에 공급하는 재하 용역은 영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리을, 영세율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16번. 법인세 법령상 내국법인 주 B의 6기 손익계산서의 손비로 계상한 항목이다. 비용 계상한 항목이다. 손익계산서가 나왔으니까 해당 항목 중 6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 불산입할 금액의 합계 한번 계산해 보죠. 첫 번째로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벌금, 과태료 이런 거는 제재 컨셉이라서 송금 불산입 항목 이걸 비용 처리했죠? 송금 불산입 하셔야 됩니다. 150만 원, 100만 단위로 할게요. 그리고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50만 원, 재산세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래요. 뭐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서 송금 인정해 주지만 납부 지연 가산세는 내가 잘못해서 내는 의무 불이행으로 내는 제재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100만 원 체크하시고요. 150, 100만 원. 그리고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 필해 주세 미납액 개별 소비세 주세 미납한 거. 근데 제품 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았대요. 얘는 송금 불산입 하는데 제품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제품 팔리면 그때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비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550만 원을 또 송금 불산입해야 됩니다. 아직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바뀌면 되는 부분이 아니죠. 재고로 남아있어야 되는 부분. 얘도 제품에 얹어서 나중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점에 매출원가, 비용이 되고 지금 시점은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이거는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인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제조물 책임법 이것도 열거된 법인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얘기하는 거예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을 주면요.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는 송금 인정하고요. 그걸 초과해서 더 준 것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몇 분의 몇이 초과해서 더 준 거? 3분의 2만큼. 왜냐면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정도 손해배상금을 주니까 초과해서 더 준 것은 3분의 2가 돼요. 3분의 1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고 3분의 2가 초과 발생액. 450만 원 곱하기에는 곱하기가 들어가야 돼요. 3분의 2 규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300만 원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됐죠? 11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3분의 2 기억한다는 거. 그게 좀 중요했어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급한 금액의 3분의 2만큼이 초과해서 더 준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 넘어가죠. 17번 법인세 법령상 취득일, 발생일의 매매 기준율, 재정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 자, 여기서는 키워드 취득일 또는 발생일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원가법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법. 취득일 발생일 환율 적용하는 것이 원가법이고요.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은 시가법이죠. 시가법은 표현을 어떻게 하죠?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시가법이에요. 이걸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가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D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부채. 자, 은행이에요. 외국한 은행 같은 경우에 시가법 강제죠. 시가법은 표현을 어떻게 한다? 종료일.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종료일에 환율이 변동되면 환산을 하는 거죠. 시가법 강제거든요. 외국한 은행은 절대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 원가법하고 시가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외국한 은행 아니죠. 이런 A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통화선도, 얘는 시가법, 원가법 둘 중에 하나 선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원가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B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가법, 시가법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나오긴 했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 통화선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원가법, 시가법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표로 잠깐 만들어 보면 자, 일반적인 회사가 있고 일반 그리고 외국한 은행이 있어요. 은행 같은 금융업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일반적인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있고 통화선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화폐성은 원가법, 시가법 둘 중에 선택. 일반적인 법인, 통화선도도 원가법, 시가법 둘 중에 하나 선택. 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선도까지는 원가법, 시가법 둘 중에 하나 선택이고요. 자, 1번이 원가법이라고 하고 2번이 시가법이라고 할게요. 은행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시가법 강제예요. 무조건 환산을 해야 한다. 외국한 은행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달러를 환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환산해서 잘 외화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실적에 따라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으로 체크한 동그라미 4번이 바로 요 케이스예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시가법 강제고 원가법은 적용할 수 없는 케이스. 자, 넘어갈게요. 이제 18번. 국세기본법 문제고요. 납세 의무에 대한 건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죠. 옳은 걸 고르래요. 첫 번째로 소득세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죠. 연대 납세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 국세기본법에서는 막 공유물,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지만 소득세는 예외라고 했죠.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없고요. 어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특수관계인,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과 조세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돼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을 해버리죠. 그 경우에 특수관계인은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그거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을 한도로 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런 규정이 있죠. 그건 아주 예외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기억은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 보시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해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 강제 징수비는 신해사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신해사는 연대 납세 의무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 징수해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녀 재산을 분배한 때는 청산인하고 그 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각각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야. 원천 징수해야 될 법인세든 뭐 소득세든 이거를 납부를 안 하고 자녀 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이 또 분배할 책임이 있는 자니까 얘는 분배한 금액 한도로 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분배받은 자는 세금 안 내고 분배받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죠. 그래서 분배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서 둘 다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 리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강제 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예, 틀렸죠? 자, 얘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멸 법인은 소멸했으니까 소멸 법인이 내야 될 것을 존속하는 법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거죠. 연대 납세 의무 파트가 아니고요. 납세 의무 승계예요. 우리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안 낸 거 누가 내야 된다고 했죠? 상속인이 내는 거고요. 그거는 한도가 있죠.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거고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없고 남아있는 사람이 승계하는 거예요. 이때도 남아있는 애가 승계하는 규정이지 소멸된 애하고 소멸되는 애는 지금 없는 애하고 같이 막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뒷문구가 틀렸어요. 얘는 문구가 깔끔하게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냥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국세 강제 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승계니까 남아있는 애가 승계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19번. 대손금의 손금 불선임에 대한 건데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옳은 지문부터 볼게요. 화해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자, 우리 대손 사유는요. 신고 조정 사항이 있고요. 결산 조정 사항이 있어요. 얘는 회수 불능으로 확정이 됐는데 화해로 인해서 회수 불능되었죠. 법원의 판결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것은 신고 조정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제3자가 땅땅 해준 거, 그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비용 계상 안 해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얘는 화해로, 서로 합의하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거는요. 내가 비용 계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금으로 인정해 주죠. 결산 조정 사항의 기속 시기는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죠. 여기서 문구 보시면 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 정확하게 기속 시기를 표현하고 있어서 맞는 지문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이죠. 결산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였고, 두 번째로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은 실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손비에 산입한다. 틀렸죠. 자, 신고 조정 사항은 몇 개 안 돼요. 법원의 면책 결정,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이걸로 해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면 신고조정사항이에요. 얘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 사유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때를 송금의 기속 시기로 합니다. 계상한 사업연도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계상이 나오면 안 되고 바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나오면 되죠. 세 번째로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자, 제가 대손불능채권이라고 해서 어떤 게 있었죠? 대손불능채권. 가구 할매가 있었죠. 가구 할매. 이게 대손불능채권이에요. 이때 가는 뭐였어요? 업무무관 가지의금. 구가 뭐죠? 바로 얘가 나왔죠.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그리고 매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 이걸 얘기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니까 돈 받았으면 대손이 될 수가 없어요. 받았으니까. 뭐 그런 개념인데 가구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업무무관 가지의금.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가구 할매로 기억하시면 잘 기억에 나실 거예요. 구상채권은요, 쓸데없이 돈을 이렇게 빌려주거나 이렇게 보증 쓰지 말라. 그런 조세 정책이에요. 쓸데없이 돈 빌려준 거. 그게 업무무관 가지의금. 얘는 대손이 되더라도 송금 인정 안 해줄 거야. 채무 보증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증 왜 쓸데없이 써가지고 손해봤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대손불능채권이죠. 송금에 산입한다로 끝나가지고 틀린 지문이에요. 얘는 대손불능채권이다. 오늘 4번 법인세법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그 회수 금액은 해당 대손금을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한다. 자, 당초에 송금이면 환입되면 입금, 당초에 송금이 아니면 환입되면 입금이 아니다라고 했죠. 지금 회수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송금이었어요. 그럼 회수를 했으면 입금 맞죠? 입금 맞는데 어떤 사업연도에 입금이죠?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를 했으니까 회수한 연도. 회수한 연도에 입금이 되는 거고요. 돈 들어온 연도가 이번 연도인데 과거로 막 소급해가지고 과거에 송금 산입한 그 연도에 입금이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송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입금이다. 이게 아니고요. 회수한 연도. 회수한 연도에 돈 들어온 연도 그때 입금에 산입합니다. 넘어가죠. 이제 20번 부가가시세 문제고요.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K가 확정신고 시 과표 이제 계산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네요. 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2번부터 볼까요? 2022년 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의 마일리지로 결제한 매출액이 1,500이고요. 이 중에 K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 900만 원. 우리 회사가 K거든요. 우리 회사가 적립해준 마일리지. 이건 자기적립 마일리지라고 부르죠. 제가 자마라고 불러요. 자기적립 마일리지. 이게 900이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사가 제3자죠. 고객에게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 중 600만 원만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다. 맞아요. 1,500 중에서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거 이거는 애누리 성격이죠. 우리 회사가 적립을 해줬고 우리 회사 포인트 쓴 부분은 깎아준 거 실현된 거고요. 나머지 금액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게 600인데 이걸 다 보전받는데요. 이 중에 일부분만 보전받는다라고 하면 결제 금액 말고 보전 금액 그게 돈 들어오는 거니까 나의 과표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문구상으로 출제 의도상으로 파악해보면 전액 지금 보전받는다고 했거든요. 결제도 600이고 보전도 600. 그래서 600을 과표에 넣었어. 이런 의미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넘어가죠. 동그라미 3번 이것도 틀렸고요. 왜 틀렸는지 체크해 드릴게요. 보면요. 2022년 5월 20일 미국의 F사 특수관계인은 아니고요. 8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선수금 2만 달러를 송금받아 2,300만 원으로 환전했고
돈으로 바꿨죠. 6월 1일 날 수출품 전부를 선적하고 6월 20일 잔금 6만 달러를 송금받아 원화로 환가한 수출 거래에 대해서 9,260만 원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다. 자, 얘는 어떻게 하죠?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것은 환가한 금액 그대로 갑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자, 공급 시기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공급 시기. 공급 시기가 있으면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거,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한 게 있으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것은 그 환가한 금액 그대로 과표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원화가 있으니까. 근데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한 것은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죠. 환산한 금액. 이걸 과표로 집어넣어야 돼요. 공급 시기에 세운계한서 이런 걸 발급해 줘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공급 시기에 원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공급 시기부터 파악해 보죠. 수출이니까 공급 시기 언제죠? 선적일. 선적을 하면 그때 공급이 된 거죠. 선적일을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6월 1일 날 선적을 했다라고 나오죠. 수출품 전부를 선적했다라고 날짜가 나와 있고요. 지금 2만 달러 하는 선수금으로 5월 달에 받았어요. 그래서 2,300으로 환전했네요. 얘는 공급 시기 전에 환전한 거니까 2,300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6만 달러는요. 나중에 송금 받아가지고 환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6월 20일이니까 공급 시기 이후에요. 그래서 얘는 공급 시기 6월 1일 날 기준 환율로 환산해야 돼요. 기준 환율로 곱하면 된다는 거죠. 6만 달러는 6월 1일의 환율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달러당 1,130원. 얘를 곱해주면 돼요. 플러스 6만 달러. 6만 달러는 1,130원. 이렇게 곱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앞에 1,000단위, 뒤에 1,000단위 좀 생략을 했는데 1,000 곱하기 1,000이 100만 원이 돼요. 100만 단위로 좀 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9,080만 원. 이게 나올 겁니다. 9,080만 원. 그래서 9,260이 아닌 거죠. 9,080만 원이 돼요. 틀렸죠? 이 문제도 사실은 뭐 계산 이런 것까지 나오긴 했지만 동그라미 2번이 바로 답이었어요. 동그라미 2번이 답인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보기를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 왜 틀렸는지 알려드릴게요. 4월 1일 특수관계인인 가백의 회사의 창고를 임대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60만 원, 시가는 100만 원, 1년간 임대를 하고요. 대가로 받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의 임대료 6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180만 원 나온 거예요. 그 180만 원을 과세 표준에 포함했대요. 3개월치 과표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문제는 특수관계인 거래예요. 특수관계인 거래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거 보이시죠? 시가가 100인데 월임대료 60만 원의 저가로 공급했어요. 그러면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 과세 표준에 들어올 금액은요. 100만 단위로 하면 10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300이 돼야 되겠죠. 이제 300이 돼야 되는데 지금 180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300으로 바꿔야 되겠죠. 특수관계인이냐 특수관계인이 아니냐 이렇게 나뉘어요. 특수관계인한테 저가로 공급하면요. 그때는 공급한 제한용역의 시가, 과표가 된다는 거.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저가 공급의 경우에도 저가 공급한 그 거래가를 그대로 인정을 하죠. 얘는 저가 공급을 했으니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시가로 과세하는 거고요. 넘어가죠. 21번 또 부가시세 문제고요. 신고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동그라미 2번. 이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옳은 거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자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당연하죠.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에 얘는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면사업자도 그렇지만 면사업자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도 뭐는 내야 되죠?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라고 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거래 상대방의 매출, 노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받은 세금계산서 리스트 좀 내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 지자체든 면세사업자든 관계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내줘야 돼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문구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죠. 동그라미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 이내에 납부 고의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고지납부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고지서가 오면 고의서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내면 되죠. 2기 예정신고분이라고 하면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이때 고지서 발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0일 동안이 발부 기간이고 납세자는 받아서 언제까지? 10월 25일까지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기 예정신고 기간분하고 2기 예정신고 기간분 거의 나눠서 보면요. 자, 발부 기간이라는 게 있고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죠. 신고 납부 기한. 여기서는 고의서 받아서 내는 거니까 뭐 신고는 필요 없이 고지 납부를 할 건데 발부 기간은 1기는 예정신고가 1월부터 3월 달까지 기간이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죠.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할 건데 고지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발부가 돼요. 이 사이에 온다라는 거죠. 2기 예정신고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고의서가 발부가 되고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아서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3번 문구를 보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예정 고지 납부를 할 때 직전 납부세액의 반땅 2분의 1이죠. 반땅은 50%죠. 50%라고 해도 되고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죠. 법문구는 사실 2분의 1로 돼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을 결정 징수를 하는 거고요. 30%는 관련된 규정이 아니고요. 그럼 4번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조기 환급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일반 과세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간이과세자는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일반 과세자는 이미 신고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포함해서가 아니라 제외하고 신고. 그렇지만 이제 간이과세자는 포함해서 신고하긴 합니다. 간이과세자 예정 고지 납부를 했든 예정 신고 납부를 했든 상관없어요.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확정 신고를 하긴 해요. 간이과세자는. 그건 이제 간이과세자 예외 케이스니까 이 문제에서는 의도상으로 당연히 일반 과세자를 지칭한 거다라고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지문의 문구가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과세자는 이미 신고한 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돼요. 넘어가죠. 22번 교부 청구와 참가 압류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만 보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요게 틀렸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참가 압류를 한 후에 선행 압류 기간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한 경우 그 참가 압류는 참가 압류 통지서가 선행 압류 기간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여기서 키워드는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 등기가 필요한 재산, 등기라는 표현 나오죠. 이 경우에 소급해서 효력을 갖는데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서류가 송달된 때, 이때로 소급해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참가 압류를 할 때 절차가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가 압류 기간이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로 소급해서 압류의 효력을 갖는 겁니다.
참가 압류 기간이 해당 재산이 돼서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구도 중요합니다. 참가 압류 기간이라는 거. 선행 압류 기간이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 이때로 소급한다라고 나오면 또 틀린 지문이에요. 선행 압류 기간이 압류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우리 참가 압류 기간이 압류 등기 등록을 한 때, 그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갖는 거죠. 나머지 맞고요. 넘어갈게요. 23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고요. 나머지가 틀렸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맞는 문구부터 보면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어려운 걸 해내다니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케이스예요. 당연 법인 의제의 경우에 들어가 있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사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거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일단 공익 목적이어야 돼요. 재단의 경우에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다. 그러면 재산이 있으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진 거니까 뭐 신청, 승인 이런 거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되긴 하는데 한 가지 더 갖고 가셔야 될 게 수익은 당연히 분배하지 않아야 돼요. 법인으로 의제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으로 봐서 국기법, 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두 군데에 틀렸어요. 공익이어야 되고 출연한 재산이 있으면 당연 법인 의제긴 한데 수익은 당연히 분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법인이 아닌 단체 중에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간의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기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게 신청에 의한 법인 의제를 설명하는 건데 어디가 틀렸죠? 일단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여야 되죠. 둘 다 자신이 떠야 돼요. 하나는 막 타인으로 고쳤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너무 유치하게 장난을 좀 치셨어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여야 되겠고 또 신청하고 승인 같은 것을 요합니다. 신청 플러스 이제 승인이라는 표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신청한 것이라고 해서 승인이라는 표현 또 없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긴 합니다. 또 4번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이 아니고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3년의 제한이 있어요.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자진해서 나는 법인으로 의제가 될래요. 신청하고 승인 받았다라고 하면 변동을 부리면 안 돼요. 저희가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3년의 제한 기간이 있어서 3년간은 절대 거주자, 비거주자로 변경될 수가 없어요. 법인으로 의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5년이 아니고 3년이고 변경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넘어가죠. 24번 불복 절차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이고요.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담당 조세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는 심판 청구인은 그 조세 심판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제척은 배척 사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뭐 친인척이거나 본인이거나 그런 경우엔 조세 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 게 제척이고요. 여기서는 심판 청구인이 이 사람 싫어요. 이 사람은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려워요. 빼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우리 모기 기피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모기 기피제처럼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싫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기피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됐죠.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척이 아니고요. 제척은 그냥 제척 사유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조세 심판관이 될 수가 없어. 불복 청구인도 당연히 조세 심판관이 될 수가 없고 불복 청구인의 친인척 관계 있는 자도 다 조세 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 게 제척인 것이고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심판 청구인이 얘 싫어요, 빼주세요, 기피예요. 모기 기피제로 기억하시면 잘 생각이 나실 거예요. 회피도 아니고요. 회피라는 것은 스스로 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피한다가 회피고, 제 싫어요,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게 또 기피고, 제척, 회피, 기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구분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25번, 압류 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은 동그라미 3번. 이게 옳은 거고요. 나머지가 틀렸습니다. 자, 일단 맞는 지문 보죠. 간의 세무서장 공매 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 물건, 이게 질권, 저당권, 가등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있는 경우에 제한 물건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 대금으로 그 제한 물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문구가.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명명백백하게 틀린 지문이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체납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 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체납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절대로 압류 재산을 매수할 수 없죠. 매수할 수 없다. 살 수 없어요.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죠.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한 전문 매각기관의 임직원은 매각 관련 사실, 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절대로 매수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 예정 가격 이상으로 매수 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 실시할 수 있죠. 편의를 위해서 즉시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점 방지용 문제도 있긴 했지만 보기 4개잖아요. 그 4개 중에 약간 애매한 보기가 있다고 해도 명백하게 맞는 문구, 명백하게 틀린 문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정답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나오던 기출문제 있죠. 그 문제가 또 계속적으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기출문제에서 거의 80~90%가 나오고 한두 문제 정도는 교수님이 그냥 100점 방지용으로 끼워 넣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못 맞춘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기 닦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지엽적인 거 그런 걸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시거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공부 방법이에요.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 매번 나오는 것을 실수 없이 맞추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